이날은 1983년 12월 1일 각 일간지는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려나간 한 점의 그림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소음료 화려는 경매 사상 최고가인 3억 8천만 원에 팔렸다는 이 그림. 17세기 플로렌스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한복 입은 남자. 그 그림이 그려진 연대는 17세기경이었습니다. 1992년 11월 2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일단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는 사람들, 그들의 성씨는 바로 꼬레아였습니다. 그의 선조는 혹시 루벤스 그림 속의 주인공 한복 입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 한복 입은 남자는 어떻게 그 시대에 머나먼 이탈리아 땅에서 살게 됐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300년 전인 17세기경 이탈리아에 조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서방 세계와는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조선인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야 하는 머나먼 이탈리아 땅까지 어떻게 건너가 그림의 주인공이 됐던 것일까요? 오늘 역사추리는 이 그림의 주인공을 통해 16세기 말 우리가 겪었던 임진왜란이 영토 침략 전쟁이었으면 물론 노예 전쟁이었음을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한복 입은 남자는 어떻게 이탈리아까지 가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 권의 책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17세기경 이탈리아의 여행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쓴 동서 인도 항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본은 피렌체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탈리아로 팔려간 한 조선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는 잘생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싼값에 팔고 있었다. 나는 5명의 어린아이를 사서 마카오로 갔다. 그는 지금 로마에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꼬레아다. 나가사키에서 팔린 조선인 소년 안토니오 꼬레아. 카를레티 책에 의하면은 그는 1598년 3월 나가사키에서 마카오로 떠나는 배에 오릅니다. 안토니오 꼬레아는 카를레티와 나머지 4명의 조선인 소년과 함께 마카오에서 다시 인도의 고아를 거쳐 이탈리아의 피렌체까지 갑니다. 무려 8년간의 죽음의 위기까지 넘겨야 했던 길고 긴 항해였습니다. 안토니오 꼬레아가 도착했던 17세기 초엽의 피렌체는 그 당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피렌체에서 안토니오 꼬레아는 타고난 부지런함과 지혜로 남부럽지 않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탈리아의 조선인으로 로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인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의 자그마한 농촌인 알비 마을에는 꼬레아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200명이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3번째로 많은 성씨라는 꼬레아. 이 마을의 꼬레아들이 혹시 나가사키에서 팔려온 안토니오 꼬레아의 후손은 아닐까요? 옛 기록들을 찾아본 결과 꼬레아들이 이 마을에 산 가장 오랜 기록은 1795년. 그 이전의 기록들은 이 마을 행정사무소의 화재로 분실이 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18세기경부터 이 마을에 많은 꼬레아들이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노예로 팔려 이탈리아까지 건너갔던 조선인 소년 안토니오 꼬레아. 그 주인이었던 노예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안토니오 꼬레아를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인이었던 안토니오 꼬레아는 어떻게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었던 것일까요? 안토니오 꼬레아가 나가사키에서 마카오로 팔려간 것은 1598년경 정유재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안토니아 꼬레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쓰여진 한 문학작품 간양록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영광, 조선시대 유학자인 수은 강항의 기념관입니다. 강항의 후손과 관계기관은 강항의 뜻을 기려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해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강항 선생 교지입니다. 강항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념관 안에는 강항에 관련된 모든 것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강항은 조선시대 형조좌랑까지 지냈던 유학자였습니다. 그는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 외적에게 포로가 돼서 일본으로 끌려갔고 만 3년 만인 1600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기록이 바로 간양록입니다. 간양록은 강항이 포로 생활 중에 썼던 일종의 포로 일기이자 상소문입니다. 자신이 포로가 된 과정에서부터 적국인 일본의 실상을 임금에 대한 상소문 형태로 적어서 비밀히 전했던 것입니다. 간양록은 지금도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에 이어서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본격적인 일본 연구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양록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 수뇌부의 동정이 일본의 실상과 더불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일제 침략기, 일제시대의 간양록은 분서로 지정돼 대부분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히데요시를 적배라고 칭하는 등 황국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모독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기념관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일제강점기 주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 순사들은 몇 차례나 강항의 생가를 뒤져서 간양록의 목판을 찾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싹 갖다 불질러 버리고는 나중에 재차 또 우리 집에 수십을 왔어요. 재차. 이것이 남아있다는 걸 선수직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 전부 독글에 담아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거다가 보릿대를 딱 눌러놨었어요. 신강항은 목욕 재개하고 백배한 후 서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삼가 주상전하께 엎드려 아레나이다로 시작되는 간양록. 우리는 간양록을 통해서 당시 일본의 실상뿐만 아니라 강황과 같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우리 민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항이 왜군에게 잡힌 곳은 지금은 논으로 매립이 된 영광 앞바다 논잠포였습니다. 강항은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북상하는 외적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서해를 타고 서울까지 가려다가 외선을 만났던 것입니다. 외선에 실려 일본에 끌려가던 강항은 무안현 앞바다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조선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간양록에는 그 조선인 포로들의 참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00~700척이나 되는 놈들의 배가 바다에 가득하였고 배 안에 실린 무리들인 즉 우리나라 남녀와 놈들의 무리가 서로 뒤섞여 울며 불며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을 울리고 바다를 뒤흔들더이다. 600~700척의 적선에는 붙잡혀온 조선인 남녀들이 반수나 됐고 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사내가 진동했다. 우리는 간양록을 통해 임난 당시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인들, 더욱이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일본으로 끌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꼬레아도 어쩌면 바로 이 배에 실려 일본 땅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일본 땅까지 끌려갔을까요?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로 돌아가 조선인 포로들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정용실 아나운서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 성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북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유재란 당시 조명연합군이 왜군에게 최대의 참패를 당한 곳이지요.
이성의 함락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아울러서 그만큼 많은 포로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리라 짐작이 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남원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들어가는 육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남원이 함락이 되면 곧바로 충청도와 서울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지 2년 후 왜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남원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남원성은 10만 왜군들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남원성은 포위된 지 4일 만에 결국 함락당하고 만여 명의 조선인 병사와 민간인들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사하지 않고 왜군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남원시 문화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남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가장 오래된 향토지입니다. 이 향토지를 이렇게 들춰보면요, 그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왜구들이 많은 그 양민들을 살상하고 또한 그 전적을 기리기 위해서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원의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은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포로 사냥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당된 양만큼 조선인의 코를 벤 뒤에 생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갔던 것입니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남원 지방에는 그 절손된 집안이 참 많습니다. 건이라는 가문은 정유재란 때 실존되고 그 뒤에는 기록이 없어요. 절손되고 일본으로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유재란을 맞아서 가문이 절손되고 없는 그런 기록이 이 족보의 시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소설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춘향전과 함께 남원의 3대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는 홍도전이란 고대 소설. 그 주인공은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한 여성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의 실록인 선조실록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선조 30년의 실록을 보면 걸을 수 있는 자는 잡아서 일본으로 끌고 가 농사를 짓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9년의 실록에는 가고시마 한 곳에만 3만 700여 조선인 포로가 있었다는 한 조선인 포로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유학자 정의득의 포로 일기 월봉 해상록에도 조선인 포로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포로들의 수를 합치면 3, 4만이다. 늙은이와 여자를 합치면 그 곱절이나 되고 정유재란 시 노력한 포로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 한 지역에서만 최소한 3, 4만의 포로들이 억류돼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기록들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인구를 생각을 해볼 때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선 내의 인구 변동으로 한번 추산해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선조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조선의 인구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인 인조 때부터 급작스레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 차이가 무려 200여만이나 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인구 변동을 곧 포로들의 수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인구 조사가 불철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의 수가 이 인구 변동의 한 요인이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수를 추산해 보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기록을 보아도 그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한다면은 가령 예를 들면 당사자였었던 일본 측의 학자들, 예를 들면 야마구치라든지 또는 나이토라든지 그 밖의 연구자들이 할 적에 5, 6만은 적어두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 뭐 3, 4만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측 학자들이 볼 적에는 10만 명 내라고 어림잡고들이 있는 셈입니다. 임난 당시 한성부의 인구는 불과 3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포로의 숫자가 무려 10만여 명. 임난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의 숫자는 당시 한성 인구의 무려 3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던 것입니다. 10만여 명. 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도 쉽지 않았을 테지만 이들을 배워 태워 일본까지 끌고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군들은 이 많은 포로를 왜 붙잡아 갔을까요? 이 또한 풀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의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병이 출병했던 큐슈의 나고야에서부터 그 이유를 추적해 봅니다. 이곳은 일본 서부 규슈의 나고야항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15만 병사를 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바로 이곳에서 조선 침략의 배를 띄웠습니다. そして豊臣秀吉がここにかつていて、そして向こうの方で、朝鮮半島の韓半島の方をですね、ずっと見つめて、睨んでいたわけですね。ずっと睨んでいた。そしてそこには霧がかかっていて、韓半島の方は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그 침략의 기지였던 곳이 바로 나고야 성입니다.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에 축성을 시작해서 불과 5개월 만에 대부분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まず第一にですね、いい港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軍事基地としてまさに理想的な場所でした。そして、こちらの方、ここからわずか200キロに釜山があります。非常に距離的にも近かったわけです。そしてその中間には今遠くに見えます壱岐、そして対馬と続きまして、船を途中で休めることもできました。まさに 지금은 성벽 일부만이 남아 전하는 나고야성. 나고야성 옆에는 지난 92년에 세워진 나고야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この名古屋城は임진왜란という日本の豊臣秀吉による韓半島侵略の基地でした。この基地の横にですね、博物館を作って、そして過去の歴史を正しく伝えるために私たちの博物館はここに作りました。 그러나 조선인 포로 노략의 이유를 알만한 유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진왜란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곳 나고야의 번주에게 보낸 편지 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조선의 제복녀 2명을 진상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 포로들 중에는 세공인 등 기술자가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인근 사가박물관에는 임진왜란 당시 약탈해온 고려시대의 불화 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왔던 왜군들. 그렇다면 그것이 곧 포로 사냥의 목적이었을까요? 간양록에도 역시 히데요시가 전쟁 중의 병사들에게 조선인 포로들의 생포를 명령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포로 사냥은 조선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반공개적인 일이었습니다. (1597년) 제차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는 병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포로 노략의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의 세공인과 재간 있는 여자를 잡아서 진상하라. 조선인 포로 사냥의 목적 중 적어도 한 부분은 이처럼 기술 있는 조선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고 그 만행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고야에서 우리는 당시의 포로 사냥이 왜군의 어느 한 부대 차원이 아니라 왜군 전체가 조직적으로 나서 행한 만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포로를 노력한 목적이 세공인이라든지 재봉료,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도공들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무려 3만 700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있었다는 가고시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이곳은 가고시마. 임난 당시 사스마 번으로 그 당시 3만 700명의 조선인 포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고시마에 끌려온 조선인의 흔적이나 조선인의 후예를 찾아보면 분명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온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찾아 시내를 훑고 다니던 중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라이마치, 고려 마을이라는 지명입니다. 곳곳에 고래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はい。はい。ここが高陵町ですか。高麗町ですよね。ああ。なぜ高麗町と言いますか。さあまあ昔ですね、朝鮮からですか。なんかこのいらっしゃったないんですかみんな朝鮮の人たちが住み着い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この町に。はい。だからまあ小さい時聞いたんだけどそのような風でしたよね話でしたけど。 고라이마치 역시 옛날 조선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곳입니다. 그 조선인들은 언제 이곳에 와서 마을을 잃었던 것일까요? 高麗の方々をねここに豊臣秀吉の頃ですよね刀工さんたちを連れて来られ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昔ねその高麗橋っていうこの高槻川に島津藩がお100人をね、南光大火でもうずっと四六時中その小屋にね、小屋っていうか家にずっと常時さしていろんなお話を相談ごとに乗ってあげた小屋はなんか明治の初期まではあった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 임난 때 끌려온 조선인 도공들이 살았다는 곳, 가고심에 끌려온 조선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부분은 도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かなりの数の朝鮮人のですね捕虜がこちらに来て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残念ながらこちらの方にはほとんど資料が残っておりません。ただはっきりしておりますのはですね朝鮮人の刀工たちがかなりの数こちらに連れてこ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です。これは日本では当時素朴な焼き物しか作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李朝当時というのは当時の武将たちにとってはものすごい憧れでございました。 임난 당시 사스마의 번주는 시마스 요시히로였습니다. 그는 가고시마의 도자기 산업을 태동시키고 발전시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시마스 요시히로가 발달시킨 가고시마 도자기 산업의 주역은 곧 조선인 포로들이었던 것입니다. 400년 전 강제로 끌려와 이곳 가고시마에 상륙했던 조선인 도공들. 취재팀은 가고시마의 작은 항구 구시키노 항에서 그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개조, 이 땅에 상륙하다. 조선인 도공들의 후손이 세워둔 비석이었습니다. 구시키노항 인근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미야마에서 취재팀은 조선인 도공의 후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私がでちょうど6代目ですからその4代目までは韓国の姓でカーという姓だったんですよね。ところが5代目から私の父の時代になってから鮫島という姓に、変わってなったわけなんですよね。朝鮮人部落だと言うてですね非常に迫害を受けたもんだからその日本の姓にみんながずっと変わっていってそして当時ですねやっぱり我々の先輩が通ると石を投げたり周りの部落から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された例があるんですよ。 그렇게 살았던 도공들은 한데 모여 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미야마에는 단군을 시주로 모신다는
다마야마 신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선인의 후예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朝鮮人の子孫でしょうか。そうです。どの方の子孫？牧兵の一族はですね、牧兵は一族一軒しか来なかったそうで、その一族には間違いないんですけど、400年前の途中のことはあまりよくわかりません。 가고시마로 건너온 박평의 일행. 그들은 가진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와서는 바다 건너 고향이 보이는 이 미야마에 정착했습니다. 황무지에 마을을 세우는 데 걸린 기간이 7년. 바로 그 해에 단군을 모시는 이 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私は先祖は誇り高い人たちだったなと思います。ねえ、よそ敵の国に来てですよ、自分の国の神様を祀るなんてちょっと偉いと思います。 이곳 다마야마 신사에선 지금까지도 400년 전 단군에게 지냈던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와 일본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했던 조선인 도공들. 왜군들이 10만여 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강제 연행해온 까닭은 바로 이 도공들로부터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정유재란을 일본에선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정유재란 때 그만큼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도공들의 숫자가 과연 10만 명이나 됐을까요? 아무리 많다 해도 10만에 이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도공들만으로는 10만 포로 노략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 포로들이 머나먼 일본 땅까지 잡혀간 또 다른 이유가 필경 있을 겁니다. 취재팀은 일본의 한 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규슈 동남쪽에 있는 오이타현 우스키시. 이곳에는 임난이 일어나기 얼마 전 고승 교nen이 창건한 이 지방의 고찰 안요지, 즉 안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포로 노략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안양사에 남아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한 기록입니다. 日本のこの文献の中にあの当時のものが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もう具体的に生々しく、しかもありのままをズバリそのまま表現してある日記というのはこれしか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て、朝鮮出兵の実際の内容はこの文献を見らんとわからんとこう学者の先生方はこうおっしゃるわけでございましてね。 그 중요한 기록은 바로 조선일 일기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종군승으로 한반도에 건너왔던 교nen의 2년간에 걸친 종군 일기입니다. 100여 페이지 분량의 초서체 일기 속에는 임진왜란의 참상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1597년 8월 남원성 전투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인간 납치 전쟁이었다. 덜도 산도 없이 전부 태웠고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며 부모와 아이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비참함은 꼭 지옥의 거리였다. 왜군이 대패한 10월의 울산성 싸움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음료수 식량 부족으로 전투 의욕을 잃었다. 낮에는 물을 기를 방법이 없으며 밤이 되면 피가 섞인 물을 길어 목을 죽이고 벽토를 끓여 먹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11월 19일자의 일기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가지가지 장사꾼들이 건너왔는데 그 가운데 인간 상인도 건너와 전선 바로 뒤를 넘나들며 남녀노약을 사들이고 새끼로 목을 묶은 후 여럿을 줄줄이 올가매고 걷도록 강요하며
또한 뒤에서 몽둥이로 때려가며 내모는 모습은 나찰이 지옥 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럴 것인가 하고 생각되었다. 일본의 노예 상인들은 부산 앞바다까지 들어와 조선인들을 사갔습니다. 전쟁터인 부산까지 왔으니 노예 상인들이 얼마나 포로를 노력하는데 열심히였는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럼 이렇게 끌려간 포로들은 어디서 어떻게 팔려나갔을까요? 이탈리아까지 팔려갔던 조선인 소년 안토니오 꼬레아가 팔려나갔던 곳 나가사키에서 그 흔적을 찾아봅니다. 이곳이 바로 나가사키항입니다. 일찍이 개항해서 일본의 대외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자 조선인 포로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록들이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노예 매매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임난 때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온 곳은 대부분 일본의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임난 시 군사들이 동원됐던 규슈, 시코쿠 등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나가사키에서 많은 포로들이 노예로 팔려나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본에선 조선보다 훨씬 먼저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역항이 곧 나가사키였고 지금 도시의 풍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교역 대상국은 유럽 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나가사키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국제 교역을 허락했습니다. 그 무역의 중심이 곧 나가사키의 데지마와 나가사키에서 좀 떨어진 히라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육지와 이어진 섬 아닌 섬이 됐지만 지금도 히라도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란다, 즉 네덜란드 상관. 지금은 성벽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지만 상상도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총과 비단, 은 등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교역품의 대가로 일본인들이 지불했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 매매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는 나가사키의 선교사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추방령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나가사키에서 거주하던 한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도 임진왜란 전 일본인들의 노예 매매 사실은 언급돼 있습니다. 노예 매매는 여러 주의 다이묘들이 전시의 포로와 포르투갈, 유럽 등에서 전해오는 철포와 비단, 담배 등을 교환한 게 첫 시작이다. それは織田信長、豊臣秀吉の前の政治の権力者の信長の時代に戦国時代でお互いに戦争をやって相手の国を滅ぼすとそこの農民をポルトガルのドレスに売り飛ばして相当な利益を得たんです。 농민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관습이었던 일본.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이미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돼서 세계에서 악명이 높던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자국민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포로들도 역시 이 나가사키에서 노예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나가사키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던 노예들. 동정마저 팔아먹었던 일본인들인 만큼 그들이 노력해온 조선인들을 노예로 판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 나가사키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은 어디로 어떻게 팔려나갔을까요?
임진왜란 때 아무 죄 없이 외적에 잡혀 일본 땅으로 끌려온 조선인들.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사키로 끌려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나가사키에서 그들을 사갔던 사람 역시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1598년 나가사키에서 살고 있었던 선교사 빠지는 조선인 노예 매매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에게 조선인들을 매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총포와 비단을 사기 위해 닥치는 대로 노예를 사들였다. 외장 중에는 처음부터 매각 목적으로 포로들을 대량으로 노획하는 자도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이 나가사키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모습은 그들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오던 때의 참상에 못지않았습니다. 그 전경 역시 기록에 남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이 수용됐던 곳이 바로 이곳 오무라 수용소입니다. 지금도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는 수용소지만 임진왜란 당시 끌려온 포로들은 이곳에 머무르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와幕府日本の幕府の直轄領であって、あそこは、代々その日本がヨーロッパとの貿易の中心地であったんですね。そこに一旦集結した。そして大村湾でも奴隷の売買をしているわけです。それが第二大戦後、我が国が分断されてですね、韓国からやってくる人たちの密入国者をその大村収容所を作ってですね、東洋のアウシュビッツと言われるほどに人権を無視した収容所が出来上がって偶然の一致だった。 전국시대부터 점령기의 농민 등을 노예로 부리던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이라는 포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인 노예보다 훨씬 값싸고 풍부한 상품, 노예의 공급처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すでに中世から東アジア、特に北東アジアでは奴隷貿易、略奪貿易は非常に盛んでした。ところがそれは個人の間の倭寇の戦争、略奪ということで個人的な段階、私的な段階。ところが임진왜란は国家規模の大規模なものでありまして、連れられてきた人々の数が何十倍という数ですね。 하지만 포르투갈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갔던 조선인의 흔적은 나가사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술관까지 다 찾아봤지만 담당자의 말은 오로지 도공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実質的にはですね、私も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例えば焼き物を作る方とかですね、そういう方が多分こちらに長崎来て、でいわゆる平戸の方というと、そこでですね、焼き物を焼いたという記録はありますよね。ポルトガル商人にですね、朝鮮から連れられてきたその奴隷、もしくは日本の奴隷というか、そういう方々が売買されたという記録があるという話なんですが、そういうものはご存じでないでしょうか。私その辺何も研究してないし、その辺はよく全く分かりませんですね。 한 가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가사키 근처 히라도에도 고라이 맛집, 곧 조선인 마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마을. 이곳이 임진왜란 때 끌려온 도공들의 마을이었다고 적혀있는 이 비석은 현재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히라도의 고려마을엔 여기서 살다 죽어간 몇몇 조선인들의 돌무덤이 남아있었습니다. 1598년 경남 진해에서 히라도로 끌려와 도자기를 굽고 한국 음식을 만들다 죽어간 조선인의 무덤. 타테이시 씨는 자신의 선배가 살았던 이곳에 사제를 털어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大体2ヶ月に1回ぐらい掃除を私が個人でやっておりますけどね、そのうち平戸市の方に観光課でも掃除していただけばねいいし、また市がしなければ私たちがまた子供がおりますからずっと掃除をしてあげよ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先生は何の韓国の関係がありますか？韓国とは関係ないわけですけどねしかしどうしてもその陶器の先祖ということで、焼き物を作る技術を教えた大先輩ですから大事にしなければということで 분명 노예로 팔린 조선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어디에서도 도공이 아니라 노예가 된 조선인들의 흔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들, 그들은 이렇게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것일까요? 머나먼 일본 땅까지 강제로 끌려간 10만의 조선인. 그 중에 일부는 처음부터 상품용으로 끌려가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많은 기록들도 조선인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은 곧 노예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조선인 노예 매매의 실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팔려가 어떤 삶을 이어갔을까요? 다음 주 2부에서 이어가는 추리를 계속하겠습니다.